네, 안녕하세요. 한국레드에서 박준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픈소스의 이제 역사, 오픈소스의 태생하고 그리고 뭐 발전, 그리고 현 시대 뭐 이제 IT의 핵심 기술이 됐는데 뭐 이런 기술 원천이 된 이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술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뭐 편하게 들어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뭐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픈소스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편지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이 편지가 빌 게이츠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호회라고 하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뿌린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비티스트에게 오픈 레터를 보낸 건데요. 이 빌 게이츠가 1976년에 친구인 폴 앨런하고 같이 이제 베이직 인터프리터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MITS라는 회사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이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MITS라는 회사에 판매를 했고요. 이 MITS라는 회사는 가정용 컴퓨터 산업을 시작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제가 알테어 8800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는데 이게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한 최초의 마이크로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라고 알려져 있는 컴퓨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테어 8800을 만든 MITS에게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판매를 했고요. 이 베이직 인터프리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스 코드를 이제 그 보통 컴파일러는 기계어로 번역을 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베이직 인터프리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MITS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고 시스템에 각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동호회 회원들을 통해서 복제가 되고 무상으로 이제 배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 게이츠가 동호회 회원들에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제 서한을 보내게 되죠. 이 내용을 좀 보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알테어 베이직의 사용자 중에 90%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러니까 빌 게이츠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개발자들이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뭐 이거를 판매하는데 동기를 없앤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 자체가 이제 개발자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를 유료화하는 시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뭐 오픈소스가 아니라 이제 라이센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는 기본 이제 가장 먼저 이거를 준비를 한 사람이 지금 보시는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통 리차드 스톨만을 해커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죠, 해커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컴퓨터, 특히 이제 보안 쪽에 능통한 사람들을 보통 해커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정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는 칼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스톨만은 이 실험실에 있을 때, MIT 실험실에 있을 때부터 자유 소프트웨어, 이제 그 당시에는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불렀는데,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를 이제 실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가 널리 퍼지게 되다 보니까, 리처드 스톨만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설립하면서 두 번째 단락에 이제 GNU라는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제기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NU is not Unix라고 해서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형식의 이제 제목으로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되고 이 선언문의 내용은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으니 이런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해달라라고 이제 독려를 하는 글들을 많이 적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작권을 대표하는 단어인 카피라이트를 이제 그 반대로 작성한 카피레프트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저작권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의 공유를 하자라는 개념이 카피레프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개념, 이거를 카피레프트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을 만든 것도 리차드 스톨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리차드 스톨만이 오픈소스를 만들었고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맥스라던가 GCC, 뭐 GDB, Gmake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 오픈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게 많이 사용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리눅스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서 이 리눅스 운영체제 기반에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컴파일러, 뭐 GCC라던가 GDB, Gmake 이런 오픈소스들이 같이 활용이 되면서 오픈소스가 점차 퍼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리눅스 토발즈 같은 경우에는 이 리눅스 커널을 만든 사람이고 커미터로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커미터가 4명 정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뭐 가장 이제 많이 활동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밀러라고 하는 개발자가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명들이 있는데, 현재도 이런 이제 그 커미터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비드 밀러나 이런 사람들보다 리누스 토발즈가 가장 많은 커밋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도 리눅스 커널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리누스 토발즈가 또 하나 그 오픈 소스로 만든 것 중에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최근에 많이 쓰이는 Git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서 이걸 오픈 소스로 만든 게 리누스 토발즈이기도 합니다. Git 같은 경우에도 이 커널에 대한 버전 관리를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버전 관리 툴들을 쓰다가 나에게 맞는 게 없다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Git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픈소스는 소스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다양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없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소스를 공개를 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앞서 이제 리차드 스톨만이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이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은 실제로는 오픈 소스에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재단이고,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개념 자체는 조금 지금하고는 변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리 소프트웨어는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라는 의미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요. 무료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무료가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와 프리소프트웨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뭐 제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GPL, GNU GPL이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BSD, 아파치 라이센스, 뭐 여러 가지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찾아본 걸로는 올해 초 기준으로 한 70개 정도의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뭐 복제라던가 배포, 수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배포 시에는 라이센스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뭐 저작권도 고지를 해야 되고, 소스코드 배포할 때는 반드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보통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이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구분을 좀 지어서 보면 우선 커뮤니티 기반의 말 그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기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라이센스 기반의 소프트웨어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프리 소프트웨어,
무료 소프트웨어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오픈소스의 사용자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개작해서 다시 배포하거나 뭐 이렇게 가능한 거지만 문제는 기업에서 사용하기에는 뭐 라이프 사이클이라던가 아니면은 피처에 대한 업데이트라던가 다양한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사용하기는 어렵고 개인들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보안 패치라던가 서비스에 대한 지원, 뭐 그 다음에 교육이라던가 뭐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증 같은 것들을 다 서비스로 묶어서 제공하는 게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윈도우 운영체제라던가 아니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베리타스 소프트웨어 같은 여러 가지 라이센스 기반의 솔루션, 판매하는 솔루션들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고요. 프리 소프트웨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서 이 프리 소프트웨어가 무료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에서도 있었는데 오픈 캡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 오픈 캡처라는 소프트웨어는 한 개발자가 개발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캡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픈 캡처라는 프로그램이 캡처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개발자가 이걸 만들어서 무상으로 배포를 하다 보니까 기업이나 개인이나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개발자가 이거를 오픈소스로 만든 게 아니라 프리 소프트웨어 형태로 만들어서 자기가 개발해서 저작권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냥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은 거고요. 2012년도에 저작권사 ISDK라고 하는 저작권사에서 이 오픈 캡처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나서 기업은 유료를 써야 되고 개인은 무료다라는 형태로 라이센스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때 이게 반영이 되도록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놨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라이센스 어그리게이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저작권사가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기 시작하죠. 실제적으로 저작권사가 160여 개에 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고 다행히 2027년도에 대법원에서 저작권사의 패소로 종결을 해서 이게 일단락이 되었는데 5년 정도 그 법정 싸움을 이끌었다라는 것 자체만 봐도 기업에 어느 정도 피해가 좀 있었겠죠. 그만큼 굉장히 프리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적으로 위험한 그런 소프트웨어이기도 하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소스가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서만 많이 활용이 됐다면 이제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뭐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뭐 프로듀스 101이라던가 케이팝 스타라던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방송 프로그램으로도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능동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즉 오픈소스하고 이런 그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같이 하는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인 서브스크립션 방식을 많은 회사들이 채용을 하고 있죠. 실제로는 자동차를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오픈소스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보는 화면은 송호준이라는 연구원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인 인공위성을 발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정사각형 지금 보시는 그림에 있는 정사각형 크기의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는데 가로 세로가 10cm 높이까지 해서 1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cm짜리 큐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발사를 한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비용 한 1억 원 정도 들었다라고 하고요. 홈페이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송호준 씨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있는 다양한 설계도들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개발을 했고요. 이제 부품들을 그 당시에 청계천 상가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제작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인공위성을 쏘기는 했는데 발사된 인공위성이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안 좋은 뉴스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최초로 인공위성을 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분 누군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로 취임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조연설에서 했던 얘기가, 기존에 있던 CEO와는 다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오픈소스에 대한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오픈소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너도 나도 오픈소스에 대한 장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서 리눅스 토발즈가 리눅스 커널을 만들면서 이 오픈소스가 활성화되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당시 뉴스그룹이라고, 유즈넷 뉴스그룹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리눅스 커널을 올리면서 메시지를 적은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리눅스 토발즈는 뭐 내가 OS를 하나 만들었는데 너네가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어 라고 해서 뉴스그룹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1991년도에 0.01 버전으로 한 10,000라인 정도의 커널을 만들었다면 2020년도에 5점대 버전이 나왔는데 이게 2,700만 라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그 소스가 증가를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단지 리눅스 토발즈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발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리눅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토발즈가 만든 리눅스 커널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쉘이라고 해서 어떤 사용자가 전달하는 명령어를 커널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사용자가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얹어서 리눅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굉장히 많은 배포판들이 있지만 커널은 다 동일하고요. 단지 쉘과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배포판의 계열이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비안 계열이 있고 슬랙 계열, 그 다음에 레드햇 계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 수많은 라인들 있잖아요. 이 라인들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전부 다 한 라인이 하나의 배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별도로 확대를 한번 해봤는데, 그 전에 데비안 계열에서 가장 유명한 배포판은 우분투이고요. 슬랙 계열에서 가장 유명한 배포판은 수세, 그리고 레드햇 계열에서 가장 유명한 배포판은 레드햇, 그 다음에 뭐 페도라, 센토스, 뭐 맨드레이크, 이런 맨드리바, 이런 OS들이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 부분을 제가 확대를 좀 해보면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데비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배포판에서 수많은 갈래가 갈라지면서 각각이 다 하나의 배포판이 만들어지는, 이 차이점은 커널은 동일하고 쉘과 어플리케이션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리눅스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픈소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픈소스가 이제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1980년대에 오픈소스에 대해서 이제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부터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이 오픈소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 자체는 이게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인데, 이 트렌드를 어떤 형태로 이 시간에 따라서 트렌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이크로 트렌드는 가장 단기간에 소비자가 동조하는 기간,
그런 기간, 아주 작은 변화의 기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Fed라고 하는데 이 Fed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이내로 짧게 변화가 지속되는 것들을 Fed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1년에서 5년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면 아, 얘는 트렌드야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메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렌드가 한 10년 이상 계속 진행이 되면 메가 트렌드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빗이 만든 용어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10년 정도 유지를 하게 되면 메가 트렌드다라고 하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컬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문화라고 하죠. 이 문화가 되려면 3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이 트렌드가 지속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세대를 건너뛰어도 이 동조의 수준의 차이가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행을 가져가야 된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컬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픈소스는 이미 컬처를 넘어선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칠 건데요. 우선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고 이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는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이 있고요. 또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개발자나 뭐 사용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여하는 사람들은 소스를 받아서 여기에 자기의 소스를 더해가지고 컨트리뷰션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사용자들은 소스를 받아서 이거를 사용해보고 어떤 버그 픽스나 버그를 리포트하거나 또는 어떤 뭐 피드백을 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어떤 뭐 컴포넌트별로 보통 오픈소스가 있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배포판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고요. 사용자가 좀 더 사용하기 쉽게끔 만든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포판을 만들면서 ISV나 IHV도 많이 참여를 해서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도 오픈소스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개발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기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피드백을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일반 기업들이 사용하기에는 이 배포판 자체도 누군가 기술 지원을 해주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벤더, 즉 레드햇과 같은 이런 오픈소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지면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일반 고객들에게 비용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반 뭐 매뉴얼이라던가 라이프 사이클 같은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레드햇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레드햇은 199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이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모델을 IT 영역에 최초로 도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밥 영이라는 사람과 마크 윙이라는 이 두 사람이 실제로 레드햇을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 마크 윙 같은 경우에는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이 마크 윙이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을 다니면서 할아버지가 준 이 코넬 그 라크로스 모자 위에 보이는 그 라크로스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이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어떤 IT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항상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니는 애를 찾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레드햇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레드햇이 이렇게 크게 된 건 이 두 사람이 설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고가 예전 로고는 저희 섀도우맨 마크 기반의 예전 로고가 있다가 2019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로고로 변경을 했죠. 그래서 두 개의 로고도 제가 같이 추가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